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총선 특집 개표 방송으로 연장 방송 편성해서 9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방송 3사 이제 공동 출구조사 수치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함께 하실 특별한 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한판 내부자들의 스타인 CBS 김기현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원의 파트너 구용의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잠기고 계세요? 글쎄 요즘 목이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잠겼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또 여론조사 전문가 우리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출구조사 결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84석에서 197석 예상되고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5석에서 99석, 조국 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으로 그리고 개혁신당이 1석에서 4석, 새로미래가 2석 정도 혹은 1석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결과는 또 따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체적인 그 주요 정당들의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기현 실장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요? 예. 망한 거죠. 예. 국민의힘 망했죠. 이렇게 나오면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오면. 예, 결과대로 나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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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보는데. 네. 접전 지역이 좀 많아가지고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영희 논설위원은. 네, 저는 사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이번 총선을 보면서 예. 그 MBC에 가면 여론 M이라고 있는데 그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을 텐데 예. 계산을 여러 번 해봐도 거의 200석 가까이 나왔거든요. 법력 야권이 예, 그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근데 사실은 2020년 총선이 최대치와 최소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있냐. 그리고 역사상 뭐 모르겠어요. 공화당 때는 모르겠지만은 저 3당 합당 해가지고 218석 인위적으로 만든 때 말고는 이렇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예.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180석은 민주당만 본다고 해도 180석은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는. 근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될까? 예, 이렇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여러분들 의견이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오는데 좀 그게 뇌피셜이 들었는지 희망적 사항이 들었는지 200석도 좀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긴 했죠. 자, 우리 한길 리서치의 홍영식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출구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태까지 최근 경향은 그 출구조사가 거의 약간은 그 적중하는 흐름으로 갔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레인지가 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예상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고 판세를 제대로 읽었으면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가 어려웠던 판입니다. 뭐 복잡하게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고 수도권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몇 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부울경 지역에서 전번에 민주당이 7석을 냈는데 그 이상을 할 것인가. 만약에 부울경에 두고 국민의힘이 7석 이상 이거 방어를 못 해내면 하고 수도권에다가 16석을 못 얻으면 그는 필히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더기나 이번에는 비례대표가 좀 더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한두 석을 더 잃는다고 봤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좀 더 얻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지난 선거 103석이 나오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계산 자체가 안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 바탕으로 경합적이 57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최종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승인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중첩이 돼 있을 텐데 대선 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 특히 보수층 일각에서 이제 투표 열기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면 이제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급격한 또 다른 변화를 또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선거 막판에 이제 200석 얘기를 국민의힘의 뭐 지지자들이 아니라 또 민주당 쪽 사람들이 아니라 야권 200석 얘기를 네, 예. 그 범국민 예, 범야권 200석. 네, 예. 그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이게 추격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지층한테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꼭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예. 그게 결과일 수도 있겠죠. 원인이 아니라. 예, 그런데 어쨌든 더 이렇게 일방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얻을 득표율과 이제 비례대표에서 얻을 득표율이 궁금한데 만약에 의석수에 비해서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한다면 아하.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해 왔었던 선거제도 변경에 그것이 안 된 결과 국민의힘이 훨씬 큰 피해자가 되는 표의 등가성에 그렇죠. 피해를 예를 입었다. 들면 중대선거구제를 했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차라리 이번보다 의석이 더 나오는 똑같은 표로도 더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또 이제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 지역구 결과 조사도 있었죠.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이 어디셨습니까? 우리 김규현 실장님은 지역구 결과를 보시고 이 지역은 의외인데 뭐 판단하셨던 지역들? 선거 의미로는 동작을이 굉장히 컸죠. 사실은. 동작을 서울 동작을.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작을을 지키면 수도권에서 해볼 만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작을을 내주면은 진짜 한강 벨트를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가 진다는 의미였고 사실 예. 뭐 개항을의 정책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개항을은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힘든 지역구예요. 역대 예. 선거 7번 선거에서 6번을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니까 예. 이기기가 힘든 곳에 큰 의미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화성을이에요. 네, 이준석 화성을, 대표의 이준석 대표. 화성을 막판에 그 추격을 거세게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 보면 약간 이준석 대표가 모자라는 걸로 나오죠. 3%로 예. 2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로.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알지만 만약에 저대로 결과가 최종 나온다면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공영훈 후보가 사실 막판에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실망한 젊은층 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간 것 같고 또 심지어 그 개혁신당의 그 비례대표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많아야 2석 나오겠느냐 하는데 지금 그 출구조사 일부는 4석까지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 한번 좀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 예. 구영애 의원.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예측을 개인적으로 할 때 중심에 둔 게 뭐냐면 사실 민주당 의석수 야권 연합의 의석수보다 예. 국민의힘이 과연 몇 석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접근했을 때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2020년에 103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 그리고 부울경 싸움인데 이번에 이제 쭉 선거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 전선에 있는 곳에서 적진에 들어가서 주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전쟁에 비유한다면 국민의힘 텃밭에 들어가서 주로 그 충청도와 수도권과 부산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103석을 놓고 계산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저도 동작을로 봤어요. 서울 동작을. 예, 근데 동작을은 나경원 의원이 좀 우세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낮게 예. 나오고 오히려 동작값이 지금 붙어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이 왜냐면은 지난번에 8석이고 경기도가 7석이고 인천이 1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6석인데 따져보면 알아요. 서울에서 그러면 8석 가운데 이번에 몇 석을 얻을 것이냐 경기도는 저번에 7석에서 과연 이번에 몇 석을 얻을 것이냐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또 정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완전히 포천하고 이천이라고 하는 데가 갑자기 이게 격전지가 된 거예요. 예. 지금 그 출구조사상으로 봤을 때 포천하고 이천에서 살짝 그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어디 가서 격전을 치를 만한 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도 거의 수도권 민심하고 지금은 하나로 이렇게 따라가 옛날 JP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수도권 민심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다만 좀 부울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성남에서 분당에 가불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경기도도 지난번보다 더 줄겠구나 국힘이 국민의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를 어느 정도 그 80석에서 90석 사이에 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마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상당히 좀 짐작해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막판에 이제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영 후보 과거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했던 막말 논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민주당이 악재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김준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악재 때문에 한 10석 정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그 악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선거에 미치는 그 영향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도예요. 구도가 50%, 많게는 70%도 차지합니다. 선거에 따라서는. 예. 그다음은 뭐가면은 인물이에요. 지금 이 선거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이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구도상으로 중간 평가를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프레임화된 게 심판론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한때 뭐 40% 전후 그러다가 35% 전후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예. 이 그 구도 선거에 되고 심판론을 벗어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45%에서 한 50% 정도가 되면은 심판론으로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 전후에서 거의 35%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면은 집권 여당에서는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적인 민주당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내세워야 됩니다. 인물이 내가 볼 때는 구도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물에 있어서 비교 우위적인 어떤 그렇게 50% 100% 정도였지 비교 우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구도와 인물에서 구도에서는 밀리고 인물에도 격차를 못 내다 보니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구도와 인물에도 파생되는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변수들이에요. 그것이 이슈 갖고는 그 큰 구도와 인물을 뒤집을 수가 흔들 수는 없었다는 없었다. 거죠. 김수인 평론가는? 네, 김준영 후보 논란하고 이를테면 이제 민주당 계열 쪽으로 보면 2012년에 김용민 당시 후보의 논란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김용민 후보의 말이 충격적에서 그게 삽시간에 퍼지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왜 일어난 거냐면 민주당이 일당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설이 그때 많이 있었죠. 근데 여론의 일각에서는 무슨 심리가 있었냐면 2012년 총선은 이명박 정권의 심판 선거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표가 어떻게 될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야라고 하는 이 보수층 일각의 또 정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격을 노리고 있던 이 기운이 이미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 이제 김용민 후보의 논란이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이죠. 근데 김준영 후보 논란이 이번에 커지기 어려웠던 거는 정권 심판론이 워낙에 대세였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만에 하나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현재 여당이 민주당이었다면 김준영 후보 논란은 좀 커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구에 심판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역구에 심판하든지 아니면 저런 사람 한 명쯤 의원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좀 덧붙이자면 저는 언론 보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그 언론 보도가 여야의 그 구도를 갖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주류 언론들을 보는 분들이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지금 이 결과를 보고 본다면. 근데 주류 언론들이 저는 뭐 양문석 후보나 또 김준영 후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총선 전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이번 그 선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016년에 그 촛불 혁명이 난 다음에 저는 이게 선거 혁명이라고 봐요. 만약 200석이 된다면 선거 혁명인데 국민들이 그러면 왜 그랬냐. 그동안 촛불 혁명을 가서 명예혁명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반동이 오면서 퇴화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어느 길로 가는 건지 모르는데 근데 언론이라는 곳이 상당히 좀 정권에 장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주류 언론들 그 시각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의견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이 맞는 거죠. 뭐 틀리고 맞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야당한테 너무 불리하게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3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 그 단점만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방적으로 주류 언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두 후보의 문제가 이 선거판 구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주목을 했지만 사실은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 예. 여야 공천이 끝나고 조사 기관에서는 FGI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그 인터뷰. 차감에 예. 유권자들을 모아놓고서 국민의힘 이 공천이 더 잘했냐, 민주당 공천이 더 잘 됐냐 이런 물으면 그야말로 50% 100%인데 직후에는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판 정도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는 조금이고 국민들 시각에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사실 제가 그때 FGI 조사에서는 나왔는 용어를 그 비판 용어를 그대로 이 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소개 못할 드리겠습니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그런 일부 후보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나와도 이미 공천할 때 그런 후보들이 공천됐다는 걸 이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후에 그런 문제가 나와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판과 어떤 뭐 그 공천에 대한 원래 기대가 높았으면 아하. 그 굉장히 비판이 컸겠죠. 아. 그러나 이번에 생각보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기대는 높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적용된 상태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 김규환 실장님. 뭐 판세 분석이나 뭐 저 선거 의미는 전문가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사실 뭐 뒷얘기 하려고 나왔는데 네, 뒷얘기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저 당에서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예. 그 제작진 방에 저 단톡방에 정보 보러 뛰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성지글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대략 숫자까지 다 맞췄고 예. 그게 왜 나왔냐면 그 국힘에서 예. 이틀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할 때 100석에서 110석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근데 100석은 사실 개헌 저지선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위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거 전략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국힘이 영남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영남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저 TK 지역은 뭐 최경환 무소속 후보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고 부울경도 부산도 민주당이 뭐 8석까지 얘기했는데 예. 지금 봐서는 맥시멈 5석에서 6석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 수도권이 122석인데 예. 지난 4년 전 총선 때 한 16석인가는 건졌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5개 하고 경기 한 4개, 인천 자리야 하나. 10석이 안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렇게 위험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뒤져서 얘기하면 선거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선대위 구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선대위 상황실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선대위 상황실장. 이만희 의원입니다. 경북 청도예요. 예. 부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정희용 의원입니다. 경북 예. 7곡이죠. 7고인가 네. 뭐 어디죠? 그리고 또 한 분 있잖아요. 홍석준 홍석준 의원. 의원 대구죠. 네. 또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주진우라고 부산. 비서관. 4명이 선거 상황실에 4명이 영남 사람들이에요. 이래놓고서 수도권을 다 방치하고 영남 그 안전빵인 거기서 선거를 하고 수도권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기를 바래요. 선거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만큼 16석 이상을 나오기를 바라는 건 이건 진짜 우물가에서 뭐 숭늉 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홍영 저도 소장님. 선거 전략 차원에도 그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지역구 출마 안 했다는 것이 저는 결정적으로 봐요. 아. 특히 이 수도권이 어려울 거라고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우회됐든 그러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보다 13살 나이가 어려요. 장렬하게 저기 수도권에 두고 치고 나가면서 이제 전쟁을 따지면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지금 예. 선거가 뭐 어떻게 되면은 이 어려운 선거에 수도권에 두고 돌격 앞으로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어디라도 우위를 완전히 점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고서 갈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영남은 그 지역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면서 수도권 이 공략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내가 볼 때는
대응했다. 말씀하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이제 몇 분이 있죠.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또 원희룡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분들이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을 전국을 돌면서 함께 해주셔야 될 분들인데 본인들의 지역구가 굉장히 또 급한 분들이었어요. 지금 결과도 보면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 원톱 체제였죠. 한동훈은 원톱 체제였고 그 예. 세 분은 자기 발등에 더 불이 더 급한 분들인데 예. 이분들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다 어렵잖아요. 예,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부터 선대위 구성부터 다 잘못됐어요. 저는 뭐 구형이면? 그 참모들한테 이제 책임을 넘기는 것도 물론 그러겠죠. 아까 영남 사람으로 돼 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좀 한동훈 위원장과 그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뭐 수도권으로 나간다고 해서 글쎄 200석은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100 몇 석까지. 근데 예. 저는 구조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한계가 드러난 선거였다. 그리고 이미 정치로 넘어와가지고 이분이 약 100일 동안 뛰었는데 저분이 과연 전부 다 모든 주류 언론들이 뭐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 대권 주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깜냥을 보여준 거였다.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선거 전략도 그렇고 선거 메시지도 어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하나도 보여준 것이 없는 선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진들과 협의해서 당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예. 이분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 법무부에 있을 때도 아. 이분은 자기가 혼자 결정을 해요. 참모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않는 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뭐 김 선배가 저한테도 얘기해 줬지만 야 한동훈 위원장이 도대체 뭐 중진들하고 밥도 안 먹는다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얘기만 하고 이렇게 두 간다더라. 분이서 취재를 항상 공유하시는군요. 이렇게 예. 아니 뭐 공유를 않는데 공유를 근데 이게 좋게 얘기 좀 하자. 오늘은 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두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하면서 저는 이제 법무부 때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예. 김 선배는 이제 당에 와서 당에 활동을 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히 현미경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과연 지금 10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느냐? 저는 마이너스 0이라고 봐요. 마이너스 0이다. 예. 아하.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위원장이 선거에 뛰어들다는 상황이었다면 너무 일렀다. 그럼 뭐 저기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성격이었다 그러지만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그 사교적이고 친교적인 이미지로 우리는 느껴졌거든요. 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그래서 이미지로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위원장이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죠. 사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안 맡아도 공천에 지장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캠페인에만 참여를 했다면 한 위원장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말이었죠. 그 한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자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 정치로서 해 나가는 거기에는 이 100일이 너무 길어버렸던 거죠. 아하.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한계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지금은 한동훈 까기 타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칭찬해 주세요. 이번 그 총선 칭찬할 거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칭찬할 거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없고 이번 선거는 한동훈 책임 자꾸 얘기하시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책임 더 큽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지 한동훈 책임하려면 너무 많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3월 10일 날 이종섭 대사. 저기 홍주 대사 임명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삐끗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의대 증원 문제. 처음에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를 계속 끌어오면서 결국은 그 여론이 국민들 피해가 하면서 지루해진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문제에서 실책을 한 거예요. 이야, 이 개표 방송 중에 가장 재밌는 방송 C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해주세요. 내부의 텐션이 네. 아주 높습니다. 예,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한동훈 책임 논문은 좀 작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등판 당시에 이제 저의 라이벌이시자 또 우리 방송에 같이 뭐 같은 코너에는 출연하지 않습니다만 누구예요? 네. 배모 소장님이라고. 배모 씨 아들 종찬 네, 소장님. 근데 배모 예, 소장, 그랬는데. 근데 배모 소장님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안 계신 분을 제가 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모 소장님이 구도가 예.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반론을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존재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는가? 음. 예,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하. 예, 이것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그렇게 치환될 수는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 문제를 지적을 한다고 해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근원 책임이 훨씬 먼저다. 이 점은 이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논설위원은 이제 정치권 내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정통하시고, 또 홍 소장님께서는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라면 저는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예측이 깨졌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외연 확장성이 약하다라는 논지의 칼럼도 여러 번 썼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1월쯤에 그게 깨지는 것 같았어요. 여론조사 지표에서. 예, 이재명 대표보다 호감도가 더 높게 나온다든지. 대선 주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초기 행보에서 잘못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가.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의외의 메시지로 출발했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경제, 복지. 신보수의 등장이다. 아하. 복지에 열려 있는. 근데 마지막에 무상 보육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 예. 여기서 단추를 거꾸로 낀 거예요. 메시지도 실패하고 네. 뭐 총체 선거 전략부터가 잘못돼요.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정권 심판론 아니야 운동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운동권 심판론도 임종석 실장 공천 탈락하면서 총선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빛을 잃으니까 뭘 들고 나왔냐면 이명박 조국 심판론 들고 왔는데 이재명. 아니 이재명 이명박이야. 이조 심판론, 이조 심판론. 네, 조국 죄송합니다. 심판. 예. 근데 야당의 그 지도자를 심판하는 그 총선판의 구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조국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큰 몫이 법정으로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야당 대표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드는 생각은 둘 다 밉다고 친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밸런스 게임을 한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사람과 아직 수사를 안 받는 쪽 중에 누가 더 미운가. 물론 의견들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자 쪽이 아무래도 다수일 수밖에 없는 부분. 아하. 이 부분이 이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구영애 실장님. 저 실장 아니고. 구영애 위원님. 예, 실장에 나 2달 뒤에 정년 퇴직이야.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1번이라는 건 뭐 말할 것이 없죠. 예. 이게 심판이니까 예. 기본적으로 심판이니까. 근데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이종섭 사태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죠. 충분히 예. 주었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구도가 작년 가을부터 흔들리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라든지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대표들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 반영을 갖다가 좀 바꾸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예. 계속 그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근데 왜 거리로 안 나갔냐? 총선을 기다린 거죠. 뭐 결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 연말에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될 때부터 마무리. 사실은 이게 그 서로 조화롭게 돼서 된 건 아니거든요. 예. 당의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조합이 된 거지. 예. 예. 우선 뭐 요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잠깐 광고를 듣고 광고 또 듣고.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